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한 3년 전, 4년 전 그때가 너무 쌌던 거예요. 그게 쌌던 거지 지금이 저는 와 너무 비싸요라는 말은 조금 적용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자꾸 내 기억 속에 그 가격표를 지워야 돼요. 주식도 그러면 영원히 못 사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 시대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4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정도 그쯤 올랐던데 됐죠. 네. 이것이 이제 적정한 가격인지 집값이 이제 거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또 대표님은 찾아보니까 이런 거에 좀 동의하지 못하신다고. 예, 이거는 네. 사실 저보다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셨겠지만 네. 주식하시는 분들 시장이 과연 과열입니까? 뭐 오버 에스티메이티드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이 뭐 오버슈팅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때 그분들도 대부분 아니라고 하시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부동산 주택이 아닌 다른 동네 같으면 도대체 이게 합리적인 영역인 거냐 아닌 거냐를 뭘로 판단할까? 근데 제 생각에 적어도 주택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소비력이 늘어나서 네. 사람들이 특정한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네. 그냥 그 현상이 맞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네. 맞는 거다. 네.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싱가포르, 홍콩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 네. 인구 한 6, 700만 명 되는데 네. 땅은 요만해요. 집은 없어요. 엄청 비싸다. 도시는 잘 돼요. 뭐 예를 들면 미국도 그래요. 미국 엄청나게 넓은 나라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뭐 실리콘밸리 네.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네. 샌프란시스코에 막 그런 잘 나가는 회사가 몰려 있으니까 무슨 초봉을 50만 불을 받아도 약간 푸어래요. 돈이 없어서. 맞아. 집도 뭐. 이게 우리가 결론을 다 얻는 거죠. 땅이 넓고 좁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고소득자가 쫙 몰려서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집값이라는 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페어밸류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뭐 시장이 PER 12배고 뭐 시장이 EV EBITDA 몇 배인데 이거 뭐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근데 집 공급은 계속 없겠다. 그게 저도 뭔가 규칙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10배쯤 되거든요. 소득의 10배. 네. 그러니까 서울 주택이 아까 13억 원저리인데 10배. 나눠보시면 1억 3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그런 13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비하기가 아주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슬퍼지죠. 1억 3천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죠. 힘든 거죠. 네네. 지금 제 생각은 10배인 것 같아요. 10배. 그 지방시장은 한 7배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시 시장은 한 8배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가 벌써 지금 댓글 달릴 내용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지만 한 15억짜리 아파트 동네를 가보면 맞벌이가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한다는 뜻. 깎아끌면 아까 1억 3천, 1억 4천 나누기 2 해보시면 7천만 원. 7천만 원 연봉 받는 두 분 결혼하시면 어려울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는 신입사원 둘이 결혼하면 2억이잖아요. 회사마다 되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려면 어느 정도 급여가 나오는 회사를 취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디구나. 그런 회사의 직급은 얼마쯤 돼야 되는구나가 딱 결정이 되면 40세 차장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서울에 14억, 15억짜리 주택을 거주하려면 한 40대 초반 뭐 대기업은 꼭 아니어도 한 그 정도 연봉은 돼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히면 그럼 그 회사들 연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한 3년 전, 4년 전 네. 너무 쌌던 거예요. 그때가 너무 쌌던 거예요. 사실 그게 쌌던 거지 지금이 저는 와 너무 비싸요라는 말은 조금 적용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규칙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1억 4천 정도 가구 소득이다. 또 여기서 막 세전이냐 세후냐 막 말도 많은데 복잡하니까 그냥 세전으로 이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한 1200만 원이죠? 네. 1200만 원에서 주거비를 얼마쯤 쓸까? 20%가 맞을까? 40%가 맞을까? 이것도 또 설이 분분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20% 언저리였는데 네. 그게 아까 3, 4년 전 가격 그때가 그랬었는데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뭐 40%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진국으로 치죠. 한 40%다. 그러면 1200만 원에서 40%면 480만 원. 그러면 지금 반전세가 맞나? 시장가를 설명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마음속에 있어요. 몇 퍼센트가 적정. 근데 적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정부의 규제가 어쨌든 집값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네. 정부는. 네. 왜 부동산 집값을 못 잡은지랑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기 힘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후자부터 네. 먼저 두 번째 거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어요. 그렇죠. 네. 시장을 정부가 이기려면 시장을 없애야 돼요. 없앨 수는 그러면 없죠.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다 이겨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러시아 소련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는 거고, 북한에도 장마당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일단 정부가 시장을 자꾸 개입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네. 큰 시장의 그런 메커니즘을 깰 수는 없어요. 네. 시장의 메커니즘은 수요 공급이거든요. 근데 시장을 아까 없애는 게 아니면 네. 결국은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요와 넘치는 그 유동성과 힘들이 있는데 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면 돼요.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10평이든 30평이든 집이 한 채 넌 있으니까 너 일단 1주택이고 2주택 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약간 합리적인 발생인 거죠. 모두가 하나씩만 가져야 되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정책에 변화가 생겨도 집값 상승을 정부가 잡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바꾸면 돼요. 브레인 워싱? 세뇌를 시켜서 네. 아, 저는 뭐 전용 25제곱미터에서 4인 가족이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발전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집 사는 거를. 아니요, 그냥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아니 뭐 이 정도면 됐고 그게 소확행이잖아요. 선진국 사람들이 소확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제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유럽식인 것 같고 영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영미식은 다 앞으로 나가려는 것 같아요. 왜 유럽 대륙식은 좀 뭔가 네. 소확행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40, 50대는 대륙식인 것 같고 20대는 다시 영미식인 것 같아요. 발전적이에요. 근데 발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막아요? 저는 그 욕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욕구. 그 사람들의 욕구, 막 불불 끓는 그 욕구를 누르는 건 불가능해요.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죠. 그럼 그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결국 안정화돼야 집값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텐데 사실 부동산 뭐 가격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또 안정되게 조금씩 오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정시키려면 네. 정부가 주택 공급은 아주 많다. 어. 는 얘기를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많은 걸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에 땅이 없어요. 지금 뭐 어디 논밭 밀고 질 때가 논밭 찾으러 나가려면 벌써 경부고속도로 차시면 한 안성쯤 가야 논이 보여요. 이젠 저 어릴 때만 해도 좀만 나가도 논이었는데 보세요. 한번 언제 타고 가세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면 계속 아파트예요. 계속 아파트. 논밭 보기 힘들어요. 안성 가야 된다니까요. 안성. 평택까지도 잘 안 나와요. 옛날 평택에도 다 논이었는데. 그러니 어디다 져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그걸로 잘 버텨온 거예요. 네. 진짜 열심히 버틴 거예요. 도시를 막 확장시켜서. 지금 뭐 누가 그러잖아요. 수도권이 저기 천안아산까지 수도권이라고. 왜냐면 거기까지 다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려면 앞으로는 정부가 개입이 아니라 시장가는 시장가대로 움직이는데 대신에 주택 공급은 그 민간 사업자들이 팔릴 것 같으면 지면 되니까 그냥 규제를 풀어버리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영향은 그거죠. 가격이 움직이니까 가격도 자꾸 공급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데 공급을 누가 늘려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늘어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이클이 안 생겨요. 주택시장에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대표님이 그 이제 옛날에 안 좋은 동네를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를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매우 옛날에 힘들어요, 그 매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알기로 무주택자분들이 한 40% 정도 되나요? 아, 그쯤 돼요. 네. 전국으로 보면. 전국으로. 서울에가 많아요. 서울에가 많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할 때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자기가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당연히 네. 기억에 있고. 네, 사실 네. 공덕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4평 아파트가 5억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아, 네, 있었죠. 그게 뭐 10년 전, 20년 전도 얼마 아니고 전이죠, 얼마 전. 얼마 전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사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계속 오른다면 어쨌든 사야 되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열린 마음. 그러니까 가격표를 자꾸 내 기억 속에 그 가격표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러면 영원히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반토막 내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토막 나면 또 진짜 못 사요. 더 빠질까봐. 아, 제가 주식 업계에 10년을 있어봐서 아는데 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부질없었던지를 맨날 봤어요. 폭락장에서 주식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잘 사요. 그 사람들은 맨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 기다렸다 산다는 말만큼 힘든 얘기도 없고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의 기억이 많은 거를 제약해요. 근데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뭐 짜장면이 70원이었다 이러시. 그 무슨 쓸모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한 7,000원 뭐야 지금 만 얼마던데 배달시키면. 맞아.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아빠 요즘에 짜장면이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막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고 뭐 소고기를 넣었대요. 그래서 스테이크 짜장면이던데 볶음 짜장인데 3만 원이에요. 배달시켰더니 쿠팡 뭐로 3만 원에 와요. 그랬더니 그거 왜 먹냐 이러시더라고요. 왜 먹긴요? 그거밖에 배달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자꾸 이렇게 세대 격차가 느껴지는 건데 그게 다 뭐냐면 그분들도 네. 오픈마인드가 아닌 거고 오픈마인드가 좀 될 필요가 있죠. 요즘 더 젊은 친구들은 더 얼마나 오픈돼 있겠어요. 서울 계획 그분들은 잘 사요. 네, 거꾸로. 특히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은 아주 네, 사회 초년생들과 그런 친구들은 왜냐면 그냥 받아들여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0배 오른 코인 있는데 그거 옛날에 뭐 0.001센트였을 때는 못 사고 1달러였던 사겠어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 기준에 했을 때는 글로벌 도시인 뭐 뉴욕과 파리처럼 집값도 그 정도까지 비싸질 수도 있나요? 되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왜냐면 서울하고 파리가 비슷해질 뻔했어요. 파리가 가보시면 도심은 다 옛날 그대로고 신도시는 저 바깥에 라데팡스 같은데 밖에 벙리유 같은 게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서울하고 똑같아요. 서울은 보존돼 있고 신도시가 저는 항상 서울을 파리의 아시아 버전이라고 말을 드리는데 근데 그러다 이제 시장님이 돌아가셔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서울을 왜 개발을 안 하냐는 거예요. 파리도 다 낮단 말이에요. 층수가 다 똑같고 심지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2개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12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형 도시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그것도 아니고 다 낡게 만들어 놨냐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파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아까 구조가 똑같이 돼 있어요. 뉴욕은 잘 모르겠어요. 뉴욕은 진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너무 먼데 백인들 도시 말고 그냥 가까운데 뭐 센젠, 광저우 이런 데 엄청 비싸던데요. 거기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거기보다 연봉을 덜 줘요. 우리는 뭐죠? 거기 중국에 뭐 샤오미? 샤오미. 저 중국 걸 잘 안 써서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다 거기 몰려 있다면서요. 뭐 광동성 거기 뭐 집값이 뭐 2억 얼마, 3억 얼마 평당? 거기는 심지어 토지도 없거든요. 나라 거라 껍데기 가격만이거든요. 인구 많다는 얘기하면 여기도 거기 못지않게 인구는 많아요. 그럼 집에 살 때 우리가 어쨌든 대출해야 되잖아요. 네. 대출은 그냥 지금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본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데만까지 그냥 다 받으면 될까요? 해줘야지 받죠.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5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신용대출도 줄였잖아요. 작년 갑자기. 근데 요즘 또 다시 다 늘어났지만 이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빌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예를 들면 없는 분과 있는 분이 있으면 누구한테 결국 좋아지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친다면?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없을수록 모두가 좋아요. 규제가 있을수록 좋아요. 자, 그럼 위에 있는 분들, 요즘에 부자분들은 부동산은 자산 뭐 사세요? 뭐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아파트는 잘 안 사시고요. 아파트는 왜냐면 많으니까 그렇죠. 이미 다 있고 뭐 빌사람 사장님 같은 분들 많이 만나시는데 네.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많이 비싸져서 꼬마 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마가 아니에요 가격이. 어른이에요. 이미 어른 빌딩 다 컸어. 다 컸어요. 성인 빌딩 사셔야 돼요. 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들이 아니고 요즘에 좀 큰 길가로 나오시면은 0이 하나씩 더 붙은 것 같아요. 가격들이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가격이 이제 1,000단위. 네. 1,000억이요? 뭐 다 그래요. 그래서 1,000억이라는 건물은 어디 쪽인가요? 테헤란로 쪽인 건가요? 테헤란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영동대로도 그렇고 원주로도 그렇고 뭐 강남대 원래 그랬고 뭐 요즘 저희 애들은 주소를 저 집안으로 안 부르고 자꾸 도로명으로 애들은 길 이름을 잘 알더라고요. 저는 길 이름을 많이 모르는데 맞아요. 뭐 역삼로, 설릉로 이런 걸 잘 알아요. 표지판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비싸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 평당 3억 이런 것도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큰 길가에 500평 있으면 1,500억이에요. 그냥 생각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게 이번 정부 5년이 낳은 결과물인데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요즘에 그 꼬마 빌딩은 많이 올랐는 걸 사도 되는 건가요? 사도 되는데 있어야 사죠. 아, 매물이 없어요? 잘 없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보다 당연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원을 다 사셔야 되는데 집원을 나눠서 갖고 있는 공동주택도 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독립 집원을 사기가 쉽겠어요? 생각보다 사기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안 파는 건가요? 사는 분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아... 손바뀜이 많이. 보니까 네. 그런 건물이 그런 것들일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지으면 엄청 애착이 큽니다. 안 팔고 싶죠. 네, 죽을 때까지 거의 거기 사세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안 나와요. 돌아가셔야 나옵니다. 근데 자꾸 오래 사시잖아요. 안 나와요. 수명은 늘어나고. 이게 걱정이에요. 안 나오겠구나. 저분들 고집을 봤을 때는 네. 나올 리가 없는데.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분들도 그걸 팔면 더 좋은 걸 사고 싶으니까 파시는 건데, 네. 좋은 게 사려면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네. 힘들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쪽 동네는 옛날처럼 그냥 사면 돈 버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건물을 지으면 이제는 임차인을 고민하셔야 돼요. 네. 내가 여기다 임차를 뭘 집어넣어서 밸류업을 어떻게 시키고 1층에는 뭐 하고 1층에는 스타벅스 하고 뭐 지하에는 아까 공유주방하고 테니스장 놓고 또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복잡하죠. 진짜 사업가예요. 빌딩 짓는 순간부터. 자, 지금까지 되게 오래 얘기했는데 만약에 부동산은 성공 투자를 위한 뭐 3가지 원칙이나 방법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저 원칙이 없는 사람이야. 원칙은 하나죠. 뭐 하나. 그러니까 남들이 사고 싶은 건 나도 사고 싶고 네. 남들이 사기 싫은 건 나도 사기 싫어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남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먼저 샀다가 남한테 후딱 팔 수 있겠지? 그쵸. 이런 나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100점 100패라고 생각해요. 결국 남들이 사고 싶은 건 결국 좋은 입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입지는 뭘까요?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 네. 근데 그게 두 가지죠. 수익률이 높던가, 네. 많이 오르던가, 아니면 그냥 좋던가. 세 가지네요. 세 번째 거는 진짜 비싸요. 그냥 좋은 거. 예를 들면 한강 보이고, 뭐 산 보이고, 뭐 자연환경 좋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비싸죠. 그거는 투자 대상에서는 약간 제외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까 임대료 잘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옛날 같으면 뭐 명동. 근데 지금 명동 임대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들어졌어요. 난이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거 예상. 어디가 수요가 꾸준할까? 그거 찾는 거. 네. 두 번째는 많이 오를 거. 그게 사실 제일 재밌죠. 많이 오를 거. 그게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죠. 근데 그게 아까 남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사서 이렇게 훌락 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여기는 좋아지겠다. 정책이든 민간이든 뭔가의 자본의 힘이든 간에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점벽해 될 수 있는 동네를 찾으시는 것도 네. 좋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하도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들을 봤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혹시 뭐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만약 그게 좀 우리 얘기 다 나눴는데 네. 아까 뭐 나쁜 동네 싹 밀고 싹 들어온다. 아까 뭐 대구의 그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그거 사라는 뜻이 아니지만 네. 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많이 안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용성을 한번 겪으면서 모두가 무시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여의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포구를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마용성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신길도 안 샀고 노량진도 안 샀어요. 그건 실책이죠.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신길이든 흑석이든 흑석이 먼저긴 했지만 네. 흑석과 아까 마용성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도 신길, 노량진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를 그냥 저기는 뭐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끝내는 것들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비포 애프터를 직접 보고 거기서 수익률을 거두신 분은 다른 것들의 비포에서도 뭔가 투자 가치를 잘 발견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기회는 넘쳐나는 거고 사실 이걸 눈을 돌리면 해외는 또 얼마나 많을 거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 또 이런 기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 요거 뭐죠? 요거 지금 출간하고 계신 거죠? 예, 그 월간으로 약간 나오는데 날짜는 막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택배 파업 같은 게 좀 있어서 지금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잘 안 가가지고 네. 좀 불편한데 아무튼 가급적 정해진 날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요건 한 달마다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가지고 네, 뭐 사람 안 쓰고 다 제가 합니다. 직접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간의 수공업처럼 하고 있어요. 요거 뭐 어떻게 신문처럼 뭐 구독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 달별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1년짜리 정기 구독. 왜냐면 제가 좀 번거로워서 네네. 직원이 없어가지고 하느라고 힘들어서 단권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이걸 봐서 뭐 여기서 찍어주는 거 사야지 그런 내용 없어요. 네네.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이거 한 1년 정도 보고 나시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뭔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시장이 보이겠죠. 야, 요즘 여기 분양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구나. 저번 달보다 확실히 경쟁률 낮아졌네.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제가 종종 설명해드릴 때도 있고 안 해드릴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아까 전국 뉴스도. 사람들은 종종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알던 동네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겠지만, 딴 동네들 움직이면 또 되게 뜨거울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옛날에는 수도권 얘기만 쓰다가 요즘에 지방 얘기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요청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쓰면서도 더 좋아요. 정리도 한번 더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더 자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혹시나 이걸 이제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뭐 유료이긴 하지만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네, 거의 네. 타고 들어가서 이제 신청하면 되는 네, 거겠죠. 사실 뭐 이거저거 할인도 많아요. 아 진짜요? 그 N 모사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포인트도 많이 주고 막 좋더라고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30 세대분들이 사실 아까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투자를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 뭐 사실 학교 졸업하고 나왔는데 서울의 집값은 이제 사실 거의 네.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왔고 그다음에 뭐 30 세대에서도 사실 뭐 30 세대 막 직장 생활만 하신 분이라면 사실 모은 돈이 뭐 1억 2억만 있어도 네. 많이 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허탈감 굉장히 많이 가질 텐데 네. 이 두 세대 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40세 40이니까 40 나이 때니까 그 위로는 할 수 없으니까 조언을 위로 해야 되는데 2030 세대분한테 아래다 하면 틀딱이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 이런 얘기는 위에다 들이받아야 되는 건데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던데. 네. 아무튼 희망이 전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희망은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도 그거지만 네. 사실 계속 있거든요. 뭔가 할 게 정말 계속 있어요. 계속.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뭐 1, 2억 있는 이런 분들도 할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스스로 혼자 찾아서 하시면은 이상한 거 한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드리면 네. 그냥 1, 2억 혼자 하시지 마시고 네. 한 두세 분 같이 오시면 또 할 거 많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서. 동업을 하면 큰일 난다는. 그렇죠, 그렇죠. 인식이 있죠. 네, 그런 걸 장치를 잘 만들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방식에 네. 이렇게 좀 뭔가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네.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20대. 근데 20대들은 진짜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와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아까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해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한 명 더 데려오면 될까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봤는데 그 놀라운 사고 전환이에요. 30대는 그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30대 분들은 진짜 사회생활도 좀 하셨고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사회에 때가 들거든요. 네. 뒤통수도 많이 맞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 진짜 남도 안 믿고 막 그러는데 네.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잘해볼 수 있다. 30대들이 하실 일은 제가 봤을 때 가족 간의 그 합의인 것 같아요. 합의. 그걸 안 하시려고 하시면 필패. 꼭 가장이시든 아니면 뭐 배우자시든 간에 좀 가족들 얘기는 들어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족들이 이사 가기 싫어하는데 1년에 4번씩 이사 가고 막 이러면 애들 친구도 안 생기고 그쵸. 요즘은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전학 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는데 돈 벌겠다고 막 1년에 5번, 4번 이사 가고 뭐 그것도 심지어 뭐 지방 갔다 서울 갔다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제 생각인데 돈도 돈인데 네. 다른 가치도 좀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밸런스를 40대 때는 확실히 갖고 계셔야 좋아요. 30대 약간 혼란스러워도. 네. 30대는 제가 봤을 때 40대를 위한 준비인데 40대 때 삶의 밸런스를 위한 준비를 30대 때 빨리 하는 거를 가족 간의 합의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못 찾으면 40대 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매우 곤란해요. 아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위로 들이박는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그럼 5060 세대분들한테도 좀 투자 전문가로서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거기가. 저는 놀래는데 현금이 진짜 많아요. 근데 현금만 많아요.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한 이유들이 회사가 바빠서도 있는데 자꾸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맨날 올해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락했어 사실요 그게.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위기.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하면 저는 되게 괴로운 거죠. 지금 만약에 한 20억이 현금으로 있는데 네. 올해 큰일이 벌어지니까 네. 올해 큰일이 있으면 사신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올해는 안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도 또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열린 마음. 과연 내가 말하는 게 맞나.
그리고 지금 내가 들은 얘기가 진실이었을까? 뭐 블랙스완 이런 책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99의 일반적인 얘기와 1의 너무 특이사항들을 여기에 너무 주목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 5, 60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지역적인 얘기에 되게 주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좀 확대 해석도 많고 뭐 예를 들면 헝다그룹 파산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제 뭐 리만도 그랬다 뭐 네. 나비 효과가 뭐 헝다그룹의 영향 뭐 크게 많진 않나요? 혹시 터진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다 끌어안은 거 아니에요? 다 문제 없게 잘. 정부가 잘 알아서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일까지 뭐 미국도 결국 미국에서 알아서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리만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폭망했다고 설명하는 것부터가 네. 약간 인과관계를 잘못 끌어다 맞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자꾸 인과관계를 쉽게 찾으시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거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때 이게 있었던 건 맞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일이었거든데 있을 수 있죠. 이거에다 갖다 붙이면 설명이 쉬우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되게 복잡계니까. 네, 복잡계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잡계니까 그래서 아까 5, 60대 분들은 특히나 그랬으면 좋겠고 7, 80대 분들은 진짜 잘 투자하십니다. 전 요즘 70대 분들 만나면 코인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 열리신 정말 잘 아세요. 막 NFT도 아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걸 왜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 DNA가 있구나. 진짜 5, 60대만 없나 보다 투자 DNA가. 그걸 요즘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2022년에 부동산 시장에 좀 마지막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열린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지난 5년, 특히 서울시는 작년부터 좀 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난 한 9년 동안 개발 안 되던 것들이 순식간에 막 밀려 나오고 있고 또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규제 나왔던 것들도 사실 5년 규제했다고 이게 규제로 모든 게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변화의 양상이 커지니까 아까 큰 그림, 뭔가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올해부터 움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왜 강남 3구와 일기 신도시를 굳이 말씀을 드렸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올해 좀 준비하시는 시기가 설 이전까지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이제 행동에 옮기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유튜브 출연을 자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또 올해 초에 촬영을 했으니까 올해 연말에 또 와요? 올해 가연 지금 오늘 이 영상 찍은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한 시간 가능하시겠죠? 혼나러 오는 거. 저번에 한국경제 가서 회초리 맞았는데 왜요? 뭘? 틀렸다고 9.9밖에 안 오른다고 해놓고서 막 17% 올랐다고 혼났는데. 근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더 높게 생각하셨던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좀 낮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작년에는 9.9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음. 작년에 9.9만 올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말했어요. 9.9%만 올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바람인 거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전망치는 좀 올해도 10%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상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